자, 다음은 인력 관리 규정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채용입니다. 채용은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으면 되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 요양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일단 이력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등본 이거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할 때.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해당하는 사람들은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겠죠. 보통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계약시설장을 쓸 때 그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게 중요해요. 건강검진 결과표. 현재 평가 때 조금 저희가 점수를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검진 결과표예요. 건강검진 결과표는 그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인정을 안 해주는데 평가 때 꼭 없는 사람들 거를 잘 찾아내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좀 건강검진표만 이렇게 파일로 따로 관리를 하는 센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평가자가 봤을 때는 그 파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좀 쉽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근로자별로 파일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계약서, 자격증, 뭐 필요한 것들하고 건강검진 결과표도 거기에다 넣어놓습니다. 평가 때는 샘플링해서 봐요. 그래서 누구 거에 저기 건강검진 결과표를 주세요. 그러면 그 파일만 주시게 되면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이렇게 발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무 부분이에요. 직원은 관계 법령, 저희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은 이용 대상자에게 최대한 봉사를 해야 하며 특히 학대, 차별 대우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리고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개별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그 다음에 직원은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이 부분은 저희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고지를 해드려야 되겠죠. 승진 부분이에요.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재 저희가 한 2014년도 15년도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 전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수가 인상은 더뎌지고 최저 시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승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기가 좀 어렵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평가자들이라든지 평가팀하고도 제가 질의를 해봤지만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만 적어놔도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서 사용을 했어요. 승진 및 인상은 청구한 수가의 안에서 저희가 임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인상은 없다. 최저시 임금의 인상과 수가 인상 시 시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인상이 됐는데 수가가 더 많이 인상이 됐을 때는 뭔가 더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일병의 근로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승진시 임금에 대한 인상 가점을 이쪽은 지원이 나옵니다. 돈 자체가. 그래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상벌이에요. 그래서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행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라는 게 나왔어요. 인사위원회는 꼭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만두셨을 때 센터하고 어떤 신뢰관계라든 이해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만두셨을 경우는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좀 많아요. 어떤 특정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인사위원회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진행을 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인사위원회는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센터장, 그 다음에 종사자 대표 정도, 이거 사회복지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이 징계 부분에서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한 부분을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일단은 고지라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나중에 노동위원회 출석해가지고 저희한테 디펜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일 이상 결근, 그죠? 그리고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근로시간 중에 취침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도박, 음주, 산해폭행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이거는 뭐 자기 자격증이 아닌데 위조해서 갖고 오는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캡처해가지고 얼굴만 다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이 발행한 문서, 뭐 도면 등, 그죠?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공유한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저희 이제 자산이죠. 저희 서류라든지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나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를 좀 불법 취득해가지고 센터를 다시 차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상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기물, 직기 등을 훼손시킨 자, 그죠? 그리고 센터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것들을 배포하거나 직원을 선동, 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죠? 이익에 반하는 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근로자가 좀 직원들을 선동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센터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을 한 자,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시설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그리고 센터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행한 자, 당연하겠죠. 이용 대상자에게 금전이나 금품 등을 차용하거나 수수받은 자,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닌데 실제로 한 번씩 일어납니다. 워낙 요양보호사하고 대상자 또는 요양보호사하고 보호자하고 유대관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차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센터 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임을 져라, 당신 직원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하지 못하게, 그리고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하지 못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저희가 있겠죠. 이용 대상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불손한 언행 또는 차별 대우 등 이용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 그리고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임은 저희가 이제 해고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직, 그 위치 그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면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이 상황에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월 보수를 70% 차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감봉은 이런 식으로 이 기간 동안에 차감을 하겠다는 거죠. 견책은 가장 가벼운 거예요.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징계의 종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견책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견책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해임을 한다.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심의할 때는 대상 직원에게 분명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져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당 직원이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이 징계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센터장은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통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대면이 안 되는 경우는 최소한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 및 복지예요. 이 내용은 다들 비슷하게 쓰셔요. 그래서 뭐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애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상 종류가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1년 1회 우수직원 포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3년 5년 이상 근속 시 이렇게 실시한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 포상을 실시한다. 소정의 생일 축하금 지급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명절 보너스죠. 특히 선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포상과 복지는 직원 회의 의결에 의한다. 그리고 직원 간의 사기와 단합을 위해 수시로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센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포상 지침이라는 거를 보통 따로 쓰세요. 근데 운영 규정에 있는 이 포상 및 복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포상 지침의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상이 나가는 게 이 포상의 종류가 이 안에서 지급이 되져야 돼요. 조금 깐깐한 그 평가자를 만나면 실제로 포상을 했는데 이 지금 포상 운영 규정에 있는 이 포상의 내용과 포상 지침이 안 맞거나 여기에 없는 거를 포상했을 때 인정을 못 받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여기 안에다가 먼저 운영 규정에다가 넣으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포상 지침으로 빼신 다음에 분기별로 포상하실 때 여기 포상의 종류의 타이틀을 써주시면 평가 때 점수를 맞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휴가의 종류. 휴가 종류는 뭐 연차 휴가라든지 기타 휴가, 특별 휴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만 뒤쪽에 노무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읽고만 지나갈게요. 1년간 8할 중요해요.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년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요 1일씩 가산이 되는 거예요. 1일씩 계산이 되는 거죠. 가산이. 그리고 총 25일이 넘지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까지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희 현장에서. 그리고 1항부터 상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연차라는 거는 실제로 근로자가 써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지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연차를 많이 붙여서 쉬실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시기에 센터 운영에 바쁠 때다 그러면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 그죠?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자,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자, 이것도 이따가 노무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근로계약상의 공휴일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적용치 아니한다. 이 부분도 뒤쪽에 노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예요. 원칙.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병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계약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병가 처리를 하시면 유급으로 병가 처리를 했을 때는 그 근로 일수를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급으로 하나 유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센터에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사무직은 센터장, 요양보호사는 해당 대상자에게 기타 휴가의 시작과 종료 기간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며 이는 무급휴가로 진행한다. 자, 이렇게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단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은 근골격계 질환하고 건강검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감염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이것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유독 다른 질환은 안 나오는데 근골격계 질환만 계속 강조를 하냐? 이유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험이 저희가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나이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미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 교환을 만들고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이런 거 잘 하시죠. 손소독 청결제를 구비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은 케어 중인 어르신 및 센터 운영에 제외된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센터장은 안전점검에 책임자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단 화재죠. 그죠? 화재 부분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부분, 그리고 교통, 저희가 외출시 동행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이동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열기구 사용 금지,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온오프 부분을 확인하고 퇴근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이죠.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단, 그죠?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사 때예요. 그래서 한 달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건강검진의 시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항상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로 날라오거든요. 직장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요양보호사들한테 고지를 시켜주시고, 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직접 이런 보건소라든지, 요즘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됐으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 건강검진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꼭 관리를 해 주셔야 평가 때 저희가 감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충 처리는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고충이 생기면 그죠? 고충 접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접수를 했을 때 이 고충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를 할 거냐, 그리고 회의를 하면 어떻게 결론을 냈고 통보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대상자나 보호자나 요양보호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나중에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은 아시다시피 어르신, 가족, 그죠? 보호자죠. 불만 및 고충이 발생을 하면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르신이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 또한 어려운 상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똑같이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친절한 종사자에 대한 어르신들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종사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사 대상, 방문 대상자 및 종사자, 가족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 문제, 생활 편의, 건강 증진, 인사 문제, 근무 요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수는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르신 및 가족, 종사자는 전화나 방문이나 그 다음에 우편, 이건 인편이 될 수 있겠죠. 이메일, 우편 접수 등 형식에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하여 생긴 고충에 대해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해야 되고, 저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 대상자나 종사자들에게도 이 고충 처리에 대한 접수, 이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방문할 때 주소,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직접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